네, 법무부 차관님 나와주세요. 네. 이쪽으로 좀 나와주면 얼굴이 이쪽은 보이질 않네. 네. 오늘 오전에 내란숙의 윤석열이가 드디어 체포가 됐습니다. 아주 한 2, 3주 이상 버티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죠. 헌정사상 이렇게 합법적인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이 많은 경력과 수사관이 투입된 사례는 아마 없는 걸로 기억돼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국가기관 간 의견 조율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진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 체포영장 집행 계기를 통해서 형사사법 시스템이 빨리 안정을 찾기를 기대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 체포영장 발부돼서 잡혀가면서조차 윤석열은 대담을 그 언론에 발표했는데, 자기가 잡혀가는 것은 불법의 불법이다. 법치가 무너졌다.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공수처 수사는 자기는 그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한다. 이 대담 보셨죠? 네, 언론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측 주장과 그다음에 경호처 측 주장이 상반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 사법부에서 판단한 문제로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이 하여튼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소 이견들이 있었던 부분들이었는데, 네, 본인이 그러한 행동이 불법이잖아요. 본인의 체포영장 발부를 거부했던 주장은 네, 그 자리에 계시고요. 이번에 12.3 비상계엄은 그야말로 위헌위법적이고 내란 친위 구태타입니다. 이번에 계엄 조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헌법 77조에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계엄을 한다고 했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님, 예, 그날 12월 3일 NSC 열지 않았다 했죠? 네, 열리지 않았습니다. NSC를 열 정도의 사항은 없었죠, 그날은? 그 북한의 무슨 그날은 없었죠. 북한의 남침 위험성이라든지 하는 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날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어디서 연락받았나요? 대통령실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니, 뭐 할 때 연락받았나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녁에 퇴근했고 난 다음에 연락받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 퇴근할 정도로 그날은 평온한 날이었습니다, 실제. 아주 평온한 날이었는데,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고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도 아닙니다. 법무부 차관님, 이것은 완벽히 헌법 77조와 계엄법 2조 위반한 것이죠? 이 부분은 곧 법원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약간 법리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걸로 압니다만, 일반적인 사항은 아니라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여기 항목은 맞지가 않는 거죠. 삼척동자 초등학생한테 물어도 알 수 있는 건데 뭘 법리적입니까? 계엄 절차도 위반을 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보세요. 계엄 절차는 헌법에도 있고 법에도 보면은 국방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이 건의하는데 이건 맞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발령해야 되는데 심의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국무총리님, 이거 세모 정도 되면 되겠죠? 네, 전혀 실체적 X로 하고 싶은데 절차적 위원들이 다 모여서 거의 했기 때문에 세모 정도 했습니다. 법을 위배한 겁니다. 계엄 사령관도 마찬가지 국방부 장관이 건의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하도록 했는데, 이때 계엄 사령관은 누군지조차도 몰랐죠. 국무총리님.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논의 없었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네, 이때 계엄 사령관이 누군지 알았습니까? 구체적인 것보다는 포고문 하는 게 한 장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묻는 답이나 하세요. 계엄 사령관 누군지 몰랐죠. 포고문에 적혀 그래서 계엄 사령관을 이때는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선포했고, 선포하면은 바로 계엄 사실을 국회에 통고하도록 돼 있는데 국무총리 통고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 통고에 보통 관보 게재를 뭐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없었습니다. 네.
그래고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하면 즉시 해제해야 되는데 이것도 한 3시간 후에 해서 절차를 위배한 겁니다. 실제 그렇기 때문에 위헌 위법적이고 내란입니다. 세 번째, 계엄 범위를 초과했습니다. 계엄법에는 실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은 행정사무와 사법사부를 관장합니다. 행정부와 사법부를 하는 게 돼 있습니다. 법무부 차관님 이거 알고 있죠? 네. 네. 그런데 국회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상계엄 때도 국회는 정상적으로 운용이 돼야 되는데 총칼을 든 군인들이 국회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이것은 계엄 범위를 초과했다고 볼 수 있겠죠, 법무부 차관님?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을 주된 범죄 사실로 해서 김영훈 전 국방부 장관 비롯해서 여러 이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 심플하게 답변하세요. 이 항목에 없잖아요. 법에. 항목에는 없는 거 맞습니다. 그럼 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너무 법률적으로 답변하려 하시지 말고. 그다음 네 번째, 계엄군은 포고령은 아주 심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입니다. 포고령 1호에 국회나 지방의회 정치활동 금지하라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이런 조항은 없죠. 법무부 차관님. 그래야 한 거예요. 네, 헌법에 명확한 근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초법적인 이번 포고령 1호를 발의한 거죠. 거기 6번에 보면 전공의들 복귀 안 하면 계엄법으로 처단한다. 이런 것이 헌법이나 법률로 없잖아요. 이러한 네 가지만 봐도 윤석열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내란입니다. 국가의 위헌일 뿐만 아니라 실제 국가기관을 무능화시켰기 때문에 내란이고 친위 쿠데타가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윤석열 변호인이 포고령은 옛날에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이 있을 40-50년 전에 거를 잘못 뺏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발언을 했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네네. 뭐 그분에 대한 평가를 제가 뭐 하는 거는 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한민국 진짜 코미디언 아니에요? 국제사회가 웃을 일이잖아요. 40-50년 전에 헌법에 했던 포고령 그거 뺏겨서 잘못했다. 변호인이 하는 답변이 이게 맞나요?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윤석열로 인해서 국격이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모든 것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마치 자기 체포영장 발의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하고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도 명백히 우리 보통의 사람 누구나 판단해도 파면이고 위헌이고 위법이고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성훈 의원님. 우선 국가수사본부 수사계획조정관 윤승영 증인, 전창훈 증인 좀 나와 주시겠습니다. 네. 예, 수사지획 조정관입니다. 윤승영입니다. 우선 네, 자료화면을 먼저 보실 텐데요. 소리가 들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 돼서 아쉽게 생각하고 자막으로 그 MBC PD수첩 한번 자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계엄이 성공했다면 일어난 일입니다. 예. 계엄군이 국회로 들어와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그리고 국회를 폐쇄하며 민주시민들을 이렇게 체포하고 이런 광경이 12월 3일, 12월 4일 야간에 저 시민들 쌓여 있는 거 보이시죠? 그다음에 계엄군에 의해서 체포된 사람들이 아마 B1 벙커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B1 벙커에 들어가서 각 독방에
수감된 채로 고문을 당하지 않느냐, 뭐 이런 것을 했는데, 다음 화면 보여주실까요? 이게 사실 7년 전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계엄 문건에 있던 그 군 진입도입니다. 서울에. 여기 보시면 서울만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병력 4,800명, 특전사 1,400명 이렇게 진입할 예정이었습니다. 공소장에 보면 김영환 장관 공소장에도 일반 군인 병력 2, 3만 명이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동원하기 위해서 9사단 또 7군단 이하 이신속 사단인가요? 움직였다는 그런 첩보도 있습니다. 이런 거 지금 수사를 잘 하고 계십니까? 예.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 예. 지금 공조본이잖아요. 예. 수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기본적으로 수사에 직접 참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어느 분께 물어봐야 되나요? 지금 오늘은 저기 체포영장 집행 때문에 국가수사본부장이 출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조현천 씨 계엄 문건입니다. 보면 굉장히 자세합니다. 합동수사기구 통제 방안, 계엄 군사법원 설치 운영 계획, 계엄 임무 수행군 부대 편성,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 언론 매체 인터넷 통제 방안도 있는데, 이게 7년 전에 언론도 진보적인 JTBC라든가 어디는 더 신경 써서 가서 관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계획을 했던 거고요. 조현천 당시 전 기무사령관은, 윤석열 씨는 실행을 했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문건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수사에 참여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제가 좀 그럼 답변하기 다른 분이 하지는 뭐 않습니다. 경찰청 차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그러면 차장입니다. 예, 잠깐 들어가시고요. 제가 국가수사본부에 계셔서 여쭤봤는데 다 모른다고 하시니까. 역시 사장님 오늘 업무 보고 하셨잖아요. 예. 여기 보면 이 페이지에 피의자는 대통령, 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52명이고 적용법조는 형법 87조 내란죄, 군형법 5조 반란죄, 형법 99조 일반 이적죄 등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직 반란죄라든가 일반 이적죄로 기소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까? 예, 국수본에서 공조본에 수사하고 있는데 그 죄명들은 구체적 내역은 제가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 다수의 사람들이 이 죄명으로 고발당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고발당하고 그거에 대한 그래, 수사가 그 이루어지고 죄명을 있습니다. 여기다가 적은 겁니다. 그럼 아까 말한 해배인으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 기소가 가장 중요한 건 이 참고자료 같은 문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문건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압수수색 대상에 지금 포함되어 있나요? 그 내역은 저도 잘 모르고요. 공조본에서 아마 그걸 좀 답변을 충분히 해주시기 판단할 바랍니다. 수 있습니다. 조현천 씨 수사했습니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경찰청장의 검토해서 서면으로 그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천 씨가 해외로 도피했다가 느닷없이 뜬금없이 2023년 3월 달에 귀국을 해요. 그리고 자진해서 서울 서부지검으로 들어갑니다. 구속이 됩니다. 3개월 만에 보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달에 내란 혐의, 가장 범죄가 무거운 내란 예비 음모는 무혐의가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소장에 보면 2024년 3월부터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비상대권 뭐 해야겠다, 이런 말이 공소장에 나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그런 거 포함해서 잘 적극적으로 조현천 수사할 씨 거라고 꼭, 생각합니다. 예, 수사하고 체포하고 통화 내역 확보해야 됩니다. 저는 조현천 씨한테 분명히 김용현 혹은 여인영이 분명히 이런 자문을 얻고 또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런 문건이 작성되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내용을 국수본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다음은 자료화면 셔먼 미 연방 하원 인터뷰 잠깐 보시겠습니다. 브래드 셔먼 자료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노란색 보면 브래드 셔먼 미 연방 하원 의원이 대한민국 국군이 남한 내 한 장소를 공격해서 사건이 발생했다 해도 미국은 북한의 공격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라는 그런 인터뷰를 합니다.
제가 어제 그 북한 군복을 주문한 정보사죠.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굉장히 상세하게 북한 군복을 실물과 똑같이 만들고 그거를 속초로 납품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 연례 행사라고 국방부에서 그러던데 이런 북한 군복을 주문한 건 2016년 8월 달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7, 8년 동안 북한 군복 주문한 적 없습니다. 근데 2016년 뭐 하는 때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 때문에 굉장히 그때도 어수선한 때였죠. 왜 이럴 때만 북한 군복을 주문하죠? 또 기무사 출신인 조현천이 무슨 장난친 거 아닙니까? 이 군복도 정보사가 이번에 200벌 넘게 주문한 건데 이거를 정보사에 있는 속초에다가 하고 저도 강원도 한군데에서 근무를 했지만 거기는 월북 월남이 가장 자주 일어납니다. 또 보세요. 월북 이동 옛날에 부장공비나 발전들이 침투해서 다 22사 루트로 다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속초로 납품받아서 뭔가 하지 않았는가. 그거를 네 연방 하이원과 시험원도 알고 대한민국 국군이 우리 남았네 뭘 공격해도 우리는 믿지 않을 것이다. 우리도 정보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병도 의원입니다. 현 시국을 바라보는 참 사람의 인식의 차이가 이렇게 클 수도 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첫 번째 놀라운 건 현재 전국을 바라보는 오늘 대통령이 발표하신 이 인식의 지평이 대단히 놀랍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주장들이 거야 입맛대로 입법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했기 때문에 방탄 법안들을 발의해서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나라가 혼란스럽다. 아니 여야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요 해결할 주체가 누구입니까? 여당이죠. 야당과 이야기가 안 되면 와서 살아야죠 국회에서. 그리고 여야 관계에서 어느 집권당 대통령이 야당 만나고 싶어 합니까? 그리고 야당이 여당 하고 싶은 대로 다 뜻에 따라서 순순히 합니까? 견제 역할을 더 크게 하죠. 그럼 서로 안 좋죠. 왜 한숨 쉬세요? 저 대통령실에 있을 때 한숨 쉬셨잖아요. 쉬십시오. 있을 때요. 아유, 잠깐만 쉬세요. 자, 설득이 안 되면요, 총리님 정부에서 오래 일을 하셨지만요, 징그럽게 설득해야죠. 청와대가 아예 국회 와서 상주해야죠. 저는 적어도 일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여당일 때요, 일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야당 의원님이 90명이 넘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현아별로 쫓아다녔습니다. 그때 당시에 야당 대표는 징그럽다고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와서 아쉽게 하고, 이건 도와달라고도 하고, 저희 주장도 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정과제를 추진하려고 할 때 야당이 반대하면 그런 다양한 능력으로 소통해서 풀어낼 수 있는 게 정부 여당의 능력입니다. 그걸 자기들이 못해놓고 야당 탓이다? 그래서 저는 인식의 차이가 이렇게 클 수 있구나 하는 것도 느끼고요. 그리고 오늘 끝나고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이 나라의 법이 모두가 무너졌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다고 하는데 수사기관과 법원 절차가 모두 불법이라고 대통령이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문제의 핵심은 저희들이 복귀해야 될 문제의 핵심은 2024년 12월 3일 아닙니까? 이런 문제 있으면 나라가 지금 아까 예산 감액되고 이런저런 일로 나라가 어려우면 개헌 발표하고 헬기 동원하고 군인들이 소통 차고 국회 유리창 깨고 쳐들어가서 의원들 주요 인물들 체포하고 끌어내고 급하니까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체포하고 선관위 군인들 가고 서버 탈취 가능한지 염탐하고 일이 잘 안 되고 야당이 다수의석을 확보해서 주장하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합니까? 이게 나랍니까?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것이요. 야, 아니 대통령 좀 했으면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바랬던 건요. 어제 군인들 왔는데 손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수사받고 있는 사람들 한 60, 70%가 손을 들어요. 여기 계시는 한덕수 총리님, 김범수 청장님 포함 지금 여기도 수사받고 계신 분들 많죠. 우리 경호처 직원들 기관 간에 이렇게 첨예하게 갈등하니까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극단적으로 양측이 도로에서 갈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마지막으로 대통령께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나 때문에 놀랐었을 국민들께 죄송하다. 그리고 나의 지시에 따른 군인, 경찰, 여기 있는 국무원들보다 내가 더 책임이 크다. 책임을 토과한다. 내가 결재하게 하겠다. 하고 수사기관에 빨리 나갔다라면 오늘 같은 이런 모습 보였겠습니까? 저희들이 정말 이 국정조사 하면서 이런 걸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근본적인 원인을 물론 해석을 하는 건 자유이고 차이는 있겠지만 근본 요인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경찰청 차장님 잠시만 끊어주시고요. 그 저번에 11시 41분경 그 경찰이 1차 진입을 했을 때 경제부총리로부터 경호처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경찰 경호부대에 협조가 안 되고 있다는데 어떤 상황인지 질문했죠. 네, 질문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적법하지 않은 임무라 부대 동원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고요.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1시 48분 경제부총리가 다시 그 경호처에서 경찰이 관저 앞에서 경호실 직원과 부대가 들어가려는 것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건지 질문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들어가게 뭐 막은 적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12시 54분에 부총리가 다시 체포영장 집행 시 충돌이 일어서서는 곤란하다고 말씀하시고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국수본에서 인력이 추가 증원되는지 문의하셨죠. 예, 국수본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증원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예, 현 상태에서 뭐 증원된 적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지금 상황들이 그날 체포영장이 진행되는 중에 경제부총리로부터 전화 온 거 아니에요? 그때는 거의 뭐 집행을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마무리는 안 됐었죠. 아니 그러니까 예, 그 공수처에서 중사 이제 되려고 하는 그만하자고 상황이었죠. 하기 일보 시간을 직전이었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이렇게 부총리가 차장님한테 그 전화를 하면 어떻게 인식을 하셨습니까? 느끼시기에? 저는 뭐 물리적 충돌을 방지해야 된다는 그 직무대행님의 그 생각 때문에 저한테 전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딱 그것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경호처장하고 미리 그 제 소신을 밝혔기 때문에 그 전에 다른 생각은 뭐 예, 뭐 경호처장과 또 통화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 예. 그 전에 차장님과 통화하기 전에 그 경제부총리가 경호실 처장 그 내용은 통화를.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네네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요. 1월 3일부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관련 기관 통화 목록을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해당 자료가 오늘 전체 회의 종료 전까지 위원장님 좀 도착할 수 있도록. 네. 주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총리께서 이색하기 전에 질의를 좀 먼저 해야 될 의원이 계시면은 고소해 주십시오. 네, 그러십시오. 그러면 네, 자, 백혜련 의원님 3분, 예, 3분 주십시오. 시작하십시오. 박성지 장관님, 아까 전에 김병주 의원님 질의 때 국무회의에 포고문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계엄사령관 알 수 있었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죠? 포고문이 한 장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포고문이 있어서 그래서 박한수 총장이 저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포고문이 있었다. 예. 그러면 그 포고문은 다 한 장만 있었어요? 저 한 장 본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국무위원 국무위원들인데 다 놓여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뭐 한 사람 한 사람보다는 이렇게 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놓여 있었어요? 자, 그 한덕수 총리님 포고문 지금 놓여 있었다고 하는데
보셨습니까? 전혀 논의된 바가 없고 아니 전혀 본 적이 아니니까요. 없습니다. 본 적 없어요? 네. 지금 박성재 장관님은 그 포고문이 놓여 있었다고 그러는데 자리에. 저는 본 적이 한 없습니다. 사람 한 사람 다 놓여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박성재 장관님 앞에 놓여 있었으면 다 놓여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왜 그러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여태까지 국무위원들의 발언 속에 국무회의 때 이 포고문이 있었다는 내용이 오늘 사실 처음 나왔어요. 근데 이 포고문이 있었다는 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지금 포고문 내용이 이원 이법한 요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그 1호는 모든 정치활동 금지. 그 포고문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다른 겁니다. 그럼 포고문이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포고령 이야기 하시는 거고. 포고문 그럼 담화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고문은 담화문 겸 얘기하는 거예요? 일시 겸 사령관 지역 요것만 있는 거. 계엄 일시 포고령은 아니었다? 포고문을 이야기합니다. 포고문? 포고문이 그러니까 포고문도 처음이네. 계엄 일시. 그러면 일시는 뭐라고 돼 있었는데요? 그 날짜가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시간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시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포고문이 있었는데 그런 포고문을 갖고 의논을 하고 이게 어떻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포고문이 다 있었다. 그러면 다 하기보다는 총리님 저는 봤습니다. 그 포고문은 있었습니까? 자리에? 그러면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못 봤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이 전혀 논의도 없었고요. 당연히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은 정식 안건으로서 이렇게 제기가 됐어야 될 텐데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잠깐 지금 그 뒤에 앉아 계신 국무위원분들 중에서 박성재 장관이 말한 포고문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좀 손도 들어요. 다들 뭐 불리한 거 입 딱 닫고 말이야. 포고문의 내용이 일시 정확하게 다시 한 번만 얘기해 보세요. 뭐뭐뭐 있었다고요? 일시 네. 그다음에 계엄 종류 계엄 사령관 이런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계엄 종류가 있을 수 있나? 예. 그게 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네. 추가를 해주십시오. 또 총리께 질의할 의원은 안 계십니까? 네. 자, 총리 이석해 좋습니다. 계속 하죠. 예. 자,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바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명덕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실장님 좀 나와 주세요. 실장입니다. 오전에 했던 거에 대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알고 계시죠? 여기서 처음 봤습니다. 네.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오전에 물었습니다. 네네. 가능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까? 네. 근데 대통령 지시사항인데 예. 기재부에서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시사항인지가 대통령 지시사항이었다고요. 문서로 준 지시사항. 네. 이 세 가지를 실행해야 되는 사람이 예산실장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었고 불가능하다 그랬고 네. 불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뭔데요? 법 체계랑 맞지 않습니다. 법체계랑 맞지 않죠. 네. 법체계랑 맞지 않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당신들 했을 거 아니에요. 계엄이 그대로 유지됐으면 했을 거 아닙니까? 저희 부총리께서 계엄을 아니 잠깐만 제가 묻는 게 그게 아니고 부총리께서 계엄을 그 당시에 반대했다고 막 주장을 했죠. 그렇지만 반대에 만들지 못했잖아요. 그대로 통과됐잖아요. 여기 와서 지금 부총리께서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 부당한 지시들에 대해서 수행 안 했습니까? 수행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것 때문에 문제 있었던 거 알고 계시잖아요. 자세히 이것도 말씀드립니다. 네. 부당하지만 수행했을 거 아닙니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표 내려고 했다. 좋아요. 사표 냈으면 여기 계시는 기재부 분들 다른 분들이 수행했겠죠.
그리고 역사의 재현이 됐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글쎄요, 그 가정 그 중에 하나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비비를 거의 호주머니 돈처럼 느끼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은. 그래서 이 호주머니 돈이 될 수 있는 게 뭘까 봤더니 한국은행에서 일시대출금 마이너스 통장,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 이거 이용하려고 한 거 아닌가. 그렇게 해가지고 비상금 뻗기고 만들려고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저희의 가짜뉴스입니까? 그 하는 일시 차입금은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인 제가 묻는 게요. 네네 그게 아니고 네. 이것을 그대로 실행했으면 여기 계시는 국장님들, 실장님들 다 역사의 죄인이 됐을 거라는 거고, 그것을 기재부 총리가 막은 게 아닙니다. 그걸 누가 막았습니까? 여러분들 죄인 안 되게 누가 막았습니까? 국민이 막은 겁니다. 그날 저녁에 총칼 앞에서 여러분들은 못 막은 것을 국민이 막아서 계엄을 해제시켜서 여러분들 범법도 안 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좀 지나면 그대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민이 막은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들어가세요. 금융위원장님, 잠깐만 스톱해 주세요. 이거 가능합니까? 세계상으로는 실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죠? 계엄이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이 어떻습니까? 시장의 불확실성을 많이 키웠습니다. 민주주의에는 맞습니까? 뭐 그것까지 제가 답변 드리기는. 그것도 답변을 드릴 수 없을 정도입니까? 아니요, 제 영역 이상을 또 말씀드리는 게 말이 계엄이 잘못됐습니까? 안 잘못됐습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됐죠? 예. 네. 이복형 금감원장님, 잠깐만 세워주십시오. 네, 금감원장입니다. 이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한테 지시사항으로 문건으로 준 겁니다. 이게 불가능하죠? 예, 법상으로도 사실상으로도 불가능한데 이것을 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걸 못한다고 해야 될 텐데 이걸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계엄이 그날 저녁에 해제하지 못했으면 여러분들이 사실 했을 겁니다. 계엄이 잘못됐습니까? 안 잘못됐습니까?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 문건 내용을 만약에 부총리께서 어떤 실행의 의지가 있었으면 F4 때 얘기를 하셨을 텐데 오히려 문건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었고 저희는 시장 안정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계엄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F4 경제수상들이 거기에서 발표를 했습니까? 거기서 했던 것은 뭐냐면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 맞습니다. 그거 해야죠. 그런데 모든 쿠데타에서 국가 안보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고 시장 안정을 하겠고 일상에 동요하지 마라. 모든 쿠데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쿠데타를 반발하고 좋은 선의에서 했는지 아니면은 쿠데타를 옹호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쿠데타를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는 어쨌든 우리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한국 경제나 우리 국민들의 일상에 해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우선적으로 저희 업무의 이제 핵심으로 삼아 노력했다고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만요. 우리 금융위원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나서 코스피가 급등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숫자를 모르겠습니까? 확인 못했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탄핵이 되니까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탄핵 되니까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 해야 될 탄핵을 하니까 급락한 거고 불확실성이 생긴 거고 해야 될 탄핵을 하니까 안정된 겁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되니까 안정됐고 탄핵되기 전에
탄핵 구성되니까 불안정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체포되니까 왜 급등합니까? 국격이 떨어졌는데. 그것은 말씀하시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시장이 불확실하고 대외관계가 안 좋고 환율이 안 좋고 이런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가장 핵심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불확실성 부분이 영향을 주고 있고요.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 들어와서는 주가가 이전에도 오른 경우도 있었고, 제가 오늘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른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체포와 연관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홍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김용빈 사무총장님 앞으로 좀 뵙죠. 예, 우리나라 헌법의 77조의 계엄의 요건은 비상사태 계엄 선포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협의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 야당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주장하는 그런 사유를 가지고 과연 그 자체가 계엄 요건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그걸 이유로 했기 때문에 지금 위헌이고 불법이라는 거죠. 우리 사무총장님 동의하십니까? 저희 기관의 특수성을 좀 양해해 주셔서 저희 선관위에 해석 권한이 없는 부분. 예. 그래서 제가 선거관리위원회 소관사항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아직도.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이유로 계엄을 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사유로 들었을까? 저도 선출직으로 뽑히고 있지만 선거관리도 선거 현장에서 당사자로서 참여를 해보고 하는 이런 과정에 있어요.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어떻습니까? 시스템. 그야말로 민주주의 꽃으로서 세계 어디 내놔도 정말 투명하고 잘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딜 가든지 간에 다른 나라 의원들께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정선거를 차단할 만큼의 여러 가지 방안을 대비하고 강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시스템에 대해서 서버를 부정이다, 어떻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선거는 어떻습니까? 실물 투표죠? 그 다음에 수개표예요. 그리고 각 단위 선거관리위원회, 물론 대통령 선거 전국 단위야 전체 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 마찬가지. 실물 투표고 수개표 작업해서 각 정당 참관인들 다 선거관리 단위별 선거관리위원회 또 부장판사가 위원장 다 수개표해서 하나하나 살려가지고 통합해서 참관인들이 확인하에 단위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들 승인하에 도장을 찍어야 그게 그 투표 수로 계산이 되고 그게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통계적으로만 보고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결과값만 보고가 되고요. 그 서버를 해킹한다 한들 그 선거의 결과가 달라집니까?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실물 개표를 통해서 개표 상황표를 작성해서 그거에 기초해서 그 국회의원 선거도 선거구에서 그 개표 상황표를 기준으로 해서 당락을 결정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투표 용지 어느 정도 보관합니까? 기관. 임기 만료시까지 보관합니다. 그렇죠. 언제라도 선거 어떤 소송이 걸리면은 그 재검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선거 소송에서 결과를 가지고 어떤 무효라든지 그런 경우는 물론 있었죠. 네, 있었지만 그렇습니다. 전국 단위에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그런 정도는 없잖아요. 예. 선거 소송을 통해서 당락이 변경된 말은 다만 선거 부정이다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금품이라든지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그 개별적인 어떤 범법 행위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선거 부정이라 하면은 당연히 집권 측에서 대통령이 수사를 하든지 해서 밝혀내야 되죠.
이게 계엄할 사항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계엄은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아마 세계사에 남을 것 같아요.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아마 정치학자들이 연구할 수 있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이렇게 불을 질러 놨는데요. 선거에 이제 불신이 얼마나 오겠습니까? 자, 지난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였어요? 지금 지방선거 네. 부정선거였습니까? 그래서 그 국민의힘이 이겼습니까? 총선 민주당이 이겼기 때문에 부정선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는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이거를 극복시켜야 되고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고 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과학적으로 반박하는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만들고 홍보를 강화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분들이 그 내용을 좀 보시고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홍보하는 그 부분에 대한 그 자료 같은 것들을 잘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게 할 거고요. 다만 계속 제가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그러면 자제의 선관위 서버를 공개하는 게 어떠냐, 왜 공개도 안 하면서 그러냐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예, 저희들은 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저희 선관위 서버를 공개 검증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네, 수고했습니다. 예. 선관위 사무총장님 잠깐 앞으로 모실 수 있을까요? 총장님, 2024년 3, 4월, 즉 총선 있기 전 상황에 대선은 윤석열 후보가 이겼죠? 네. 그 다음에 지방선거 국민의힘이 압승했죠? 네. 그 다음 아직 22대 총선 실시되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국정원장님, 바로 2024년 3, 4월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김용현 그리고 국방장관, 여인영 등과 만찬 자리에서 대통령이 분노해서 그런 생각 안 하도록 말씀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생각 안 하시도록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뭔지 설명을 드려야 아마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회의가 끝나고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신원식 국방장관이 김용현 경호처장과 논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는 안 계신 거죠. 그죠? 네, 가지 않았고 몰랐습니다. 최근까지. 예. 원장님, 대통령실에 근무하셨잖아요. 안보실장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박근혜 정부 때도 대통령실 계셨잖아요. 안보실 1차장을 했습니다. 우리 노무현 정부에도 대통령실 계셨죠? 선임행정관을 했습니다. 그러셨죠? 대통령실 돌아가는 거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원장님이세요. 청와대 대통령실에 3번 근무하신 분 매우 드물잖아요. 벽이 국정원장을 이제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뭐 돌아가고 숨소리까지 몰라요? 대통령실에 나가 있는 직원들, 안보실에서 나가 있는 직원들 5명 넘죠? 내가 몇 명이라고 확정은 안 짓겠습니다. 밖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적게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국정원법 제4조 국정원의 직무 알고 계시죠?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내란죄, 외환해제, 군용법 반란해제에 관한 정보를 수집, 배포할 의무가 있죠? 네, 그 법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거는 민간인에 대한 사찰이 아니고 내란, 외환, 군용법 다 공무원이나 공직자, 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 수집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특전사, 정보사, 방첩사 등 여러 기관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부도 있어요. 경기. 그래서 내란, 외환, 군사 반란 등 계엄 말이 그렇게 많이 돌았을 때 2바퀴만 짚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몰랐어요?
그러면 이게 업무인지를 몰랐습니까? 업무인지는 알았고 계엄 이야기가 자꾸 야당에서 나오는데 이미 2024년 3, 4월부터 계엄 분위기를 알고 계셨기에 일부러 외면하신 겁니까? 3, 4월에는 계엄이라는 두 글자 자체가 나오지 비상대권 나왔죠? 그래서 비상대권 김영현과 들은 적이 신원식이 없습니다. 논쟁한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네, 의원님, 잠깐만 좀 끝나고 말씀하세요. 국내 보안 정보가 다 없어지고 국내 저하 보안 국내 정보 정보 부서가 없어도요. 다 해편이 2018년에 됐기 존경하는 원장님, 국정원에서 그런 정보 국내 보안 정보, 민간인 사찰, 정치 정보 없어도 방첩사, 정보사, 특전사, 수방사, 우리 조직 다 할 수 있어요. 왜 그러십니까? 군에 한 사람도 아이오가 안 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원장님, 우리하고 협력 관계를 다 하고 있잖아요. 원장님, 제가 우리라서 죄송합니다. 원장님 조직인데. 특전사하고 대테러 협력합니까? 안 합니까? 정보사하고 업무 협력합니까? 안 합니까? 2차장, 업무 협력하세요? 안 하세요? 방첩사하고 업무 협력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경기 지부. 아이오가 한 사람도 지금 안 문제가 나가 생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원장님. 파견 직원이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생긴 특전사 등 특수부대 다 경기도에 있어요. 원장님이 그걸 안 챙기셨으니까 모르시는 겁니다. 다음 질문 그렇지 드릴게요. 않습니다. 10월 말 국정원은 합참 해군과 함께 레이싱 드론을 이용해서 어물풍선을 성공적으로 낙하 격추시키는 실험을 하셨죠? 이거는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이라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했습니다. 저 보도에서 백령도가 아닐 무엇을 뿐이지 했는지 국정원이 해야 될 일을 대통령에게 했고 칭찬까지 받으셨죠? 해야 될 일을 했고 말씀드릴 수 예, 있습니다만 국민들의 잘 안전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한 것이지만 잘 하셨다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좋은 말씀드리는 건 성과를 잘 적절하지 않습니다. 거두셨다고요. 그래서 11월 18일, 11월 28일 우리가 저런 걸 개발해서 합참 해군과 만족했는데 정작 북한은 근데 이거 다 드릴게요. 다 드릴게요. 네, 그냥 또 이쪽도 다 드릴게요. 네, 그래서 원장님 잘 하셨다고요. 그래서 대통령실에 보고도 하고 칭찬도 받았어요. 그리고 11월 달에 북한에서 오물풍선 많이 보낼 줄 알았는데 11월 18일과 28일 두 번밖에 안 보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국회 정보위에 11월, 12월, 10월 북한의 테러 분자가 서울에 침투한다는 동향 보고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북한의 남침 우려, 남침 임박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통해서 북쪽으로 우크라이나로 나감으로써 남북 관계를 단절하려고 한다. 이런 보고는 하신 적 있죠? 그건 좀 정확한 그렇죠?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오해환이냐 아니냐 말씀들 하시는데 10월, 11월 어떤 이유로도 북한의 남침, 테러 위협 없었습니다. 비상계엄 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원장님? 그래서 비상계엄하고 외환이 무관한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 할 상황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외환하고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의원님. 예, 정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백혜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기 1분만 위원장님 저도 좀 추가해 주십시오. 지금 아까 예, 우선 쓰시고요. 예, 우선. 아니, 이왕 그냥 주시는 김에 미리 1분 더 주세요. 예, 예, 조치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시죠. 예. 네. 먼저 아까 강선영 의원님께서 서버의 취약성을 주장한 것이지 대통령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잘 들었습니다. 근데 바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방금 전에 자필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그 부정선거 증거 너무 많다. 그래서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가 없고 계엄은 그래서 범죄가 아니다는 취지의 자필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헌재 답변서에서 정확하게 부정선거 증거 확보를 위해서 비상계엄을 단행했다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주장은 하실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성재 장관님, 예. 그 쪽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무슨 쪽지로 말씀하십니까? 쪽지 대통령한테 포고문 받다고 아까 아니 포고문 말고 또
법무부가 해야 될 임무가 적힌 쪽지 안 받은 거 확실해요? 예. 비아폰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비아폰. 비아폰이라는 게 국무위원들이 쓰는 폰 말씀하시나요? 아니, 보완되는 폰이 있잖아요. 보완되는 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언제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 언제 봐야 돼요. 누구가 아니고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걸 내보고 직원들이 준 것 같아요. 처음 그럼 법무부 장관 됐을 때부터 바로 비아폰을 받았어요?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은데. 한 역대 법무부 장관들이 비아폰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행안부 장관도 이상민 장관이 최초로 받았거든요. 그건 확인해 보겠고요. 비아폰으로 그럼 대통령과 통화한 적 있습니까? 대통령과 통화는 기억이 잘 없는 것 같은데. 계엄 전후로 해서 통화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랑? 비아폰으로? 네.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정확하게? 예. 진짜 시간이 일중 대학. 그 장관님께서 그날 8시 반쯤에 도착하셨잖아요. 대통령실에.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중에 저에 가갖고 사실 이 계엄하신다고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위법하다는 거, 이원적이라는 거 몰랐습니까? 이건 헌법적으로 그때 계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자기가 판단을 못했다고 그러는데 계엄 나오는 순간 헌법이라도 저는 찾아봤을 것 같습니다. 2시간이나 있었으니까요. 헌법 77조에 명확하게 이 계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한 해석인데 그 부분이 지금 사법심사의 주요 대상이라서 법조인이라면 그 비상사태라는 개념이 지금의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 내란죄의 보아 수행자는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법조인이라면 정말 그 장관님의 그런 여태까지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법무부에서 제일 먼저 누구보다도 회의를 한 얘기 이런 거 충분히 보아 수행자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시간 멈춰주시고 강상문 증인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영등포 경찰서장입니다. 네, 계엄 당시에 영등포서에서 출동한 경찰들 권총과 수갑 들고 나왔죠? 저희 그 지역 경찰 권총과 수갑 들고 나왔죠? 네. 네. 권총 보십시오. 시간 잠깐 멈춰주시고 이호영 직무대행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차관님, 청당 대행님 보십시오. 그 권총 34정, 전자충격기 32정, 가스 분사기 2정, 수갑 71개, 3단봉 70개, 방패 48개. 계엄과 쿠데타 군을 지원하겠다고 경찰이 권총과 수갑을 이만큼이나 들고 국회로 출동을 했습니다. 헬기가 막 국회 위를 날아다니고 있고 계엄군이 국회에 내려 있는데 그런 아수라장에 경찰이 권총과 가스 분사기 이런 것들을 들고 출동한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맞는 일입니까? 일부 사실과 다른 것은 지역 경찰은 평소에도 권총도 찾고 있고요. 수갑도 거의 차고 원래 공수해방과 직원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지역 경찰들이, 지파 경찰들이. 예, 지파 경찰들은 그 원래 차고 있는 사람들이 겁니다. 파출소에서 정의치 근무하면 문제가 없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국회에 무장한 채로 달려오면 의미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장한 채로 맞습니까? 달려왔다기보다는 국회 주변에 그 당시 신고 출동하고 그때 집회 시 주변을 돌면서 순찰 겸 같이 했던 걸로 알고 순찰 겸이요. 제가 그거 다 반박할 건데요.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범죄 예방과 출동할 때 늘 이렇게 간다. 같은 입장이십니까? 의원님 그때 아니요. 같은 입장이시냐고요. 원래 이렇게 다닌다. 무장해서 지역 다닌다. 경찰 기본 휴대 장구이고요. 처음에 11시에 아니요. 그 시간 일정은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비상소집을 할 그래서 때 더 문제인데요. 비상소집은 제가 뒤에서 더 말씀드릴게요.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일상적으로 권총이랑 가스 분사기, 전자충격기 소지하는 거 증인 알고 계셨죠? 네. 네. 근데 이 사람들한테 장비 다 내려놓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가는 거니까 급하니까 무전기만 들고 와라 이런 지시 하셨습니까? 지시는 무기 소지한 걸 뻔히 알고 있는 사람들을 국회로 다 불러 모은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법을 집행한다는 사람들이 무슨 질문만 하면
몰랐다. 원래 그랬다. 그런 의미인 줄 몰랐다. 저는 하나같이 변명이 다 똑같은 건 그것 말고는 변명할 게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런 뜻은 그만하겠습니다. 김봉식 증인 앞으로 나와주세요. 강상문 증인 잠깐 대기해 주십시오. 영등포 경찰서는 계엄 선포된 지 1시간 만에 가포 비상을 발령해서 관선의 경력을 99.5% 동원합니다. 비상 소집에 응소한 사람이 916명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 304명을 국회로 출동시킵니다. 영등포서 가포 비상 관련돼서 본인이든 참모들을 통해서든 영등포 서장에게 가포 비상 지시한 적 있으십니까? 지시한 적 없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강상문 증인 나와주십시오. 본인의 판단인 건가요? 네, 참모들과 의논하고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네, 본인의 판단으로 916명을 국회로 전부 다 불렀고 그 중에 304명을 국회로 출동을 시켰다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전 직원을 비상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가 출동하면 어떤 임무를 맡습니까? 당연히 교통 통제를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형사과가 출동하면 어떤 임무를 수행합니까? 그날 저희 영등포 경찰이 했던 일은 하나같이 다 질서 유지 업무였고요. 기능별로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영등포서에서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범례과 다음으로 가장 많이 출동한 게 형사과예요. 그냥 질서유지 인력이 필요했다면 형사과 말고 다른 과에서 사람들 데려왔어도 되는 겁니다. 형사과가 대거 출동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임무 맡았겠습니까? 당연히 범인 검거하고 체포하는 평상시의 역할들을 형사과에게 맡겼겠죠. 보세요. 그 화면 넘겨주세요. 네, 이거 보시면 검찰이 공개한 방첩사 출동조 카톡방입니다. 국회 충전소에 경찰 50명 대기 중이다. 팀별로 편성해서 활동 바란다. 그리고 영등포 형사과 형사 60명이 이미 수소청산소에 이 시간 0시 17분에 이미 집결해 있었습니다. 수소청전소는 방첩사가 경찰 체포조를 만나기로 한 곳이었어요. 거기에 실제로 영등포 형사과가 60명이 대기해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질서 유지를 위해 간 거라는 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보면서? 당시에 수소충전소에 담벼락 일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형사과장이 형사인력을 다 운영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 기동대도 어마어마하게 국회 주변에 깔려 있었습니다. 기동대가 계속 그리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모발 대비였으면 여러 곳이 아니라 여럿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흩어지는 게 맞죠. 그리고 방첩사에서도 경찰 50명이 대기하고 있을 거라고 했고 실제로 60명이 대기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실제로 이제 저 통화를 방첩사와 저희 형사들이 해서 인원을 확인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1분만 더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명단을 10명을 요청을 받았는데 50명을 준비했다는 건 사례에 맞지 않습니다. 60명이 가 있었다고요. 수소충전소에. 수소청전 형사과 해가지고. 네, 수소청전소에 일단 형사들이 방첩사 작전이랑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당일에 방첩사 군인들이 국회에 시민들이 막아서 진입을 못했으니까 망정이지. 수소충전소에서 형사들 만났으면 바로 체포작전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이게 누구 지시였는지 사전 모의된 거였는지 밝혀야 하고요. 김봉식 증인 다시 한 번만 묻겠습니다. 60명 수소충전소 인근으로 배치시킨 거 서울청 지시사항입니까? 아니면 강상문 증인의 자측 판단입니까? 뒤에 김봉식 증인. 서울청 차원에서 지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호영 직무대행님 잠시만요. 제가 이틀 전에 행안위에서 수사 결과는 결과대로 기다리더라도 경찰 조직 내에 내란에 동조하고 기여한 사람들 직위 해제시켜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야 경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박상문 서장은 물론이고 경기남부청장, 과천경찰서장처럼 내란에 적극 가담했던 관서장들, 청장들 빠르게 직위 해제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지호 김봉식 청장 말고는 책임 묻지 말자. 이것이 경찰의 태도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그런 건 아니고요.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건영 의원님. 예,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시간 멈춰주시고 소방청장님과 차장님 이쪽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송구하지만 두 분 그 발언 때 서서 번갈아 가면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방청장입니다. 불편하시면 잠깐 앉으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네,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청장님 답변, 언론사 단전 다수 관련해서
첫째, 나는 이상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둘째, 우리에게 하라고 한 건 아니라 경찰이 요청하면 협조해라. 셋째, 나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 맞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 제가 요약한 거예요. 맞죠? 예. 그죠? 자, PPT 봐주십시오. 14일 날 국회 행안위 현안 질의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단전 단수 요구 받아서 어떻게 했냐? 어떤 액션 한 거 하나도 없다. 청장님 그렇게 하셨고요.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냐? 지시하지 않았다. 다만 옆에 있는 차장에게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차장하고 의논한 기억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옆으로 나와주시고 차장님 앞으로. 서방님 차장입니다. 저는 청장의 지시를 차장이 받아서 액션을 했다. 구체적 지시를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차장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하나도 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PPT 봐주십시오. 서울소방본부 본부장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계엄이 있던 날, 그날 23시 40분에 바로 소방청 차장이 서울본부장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엄 포고령 아니야? 묻고 포고령 관련해서 경찰청에서 협조해달라고 요청이 하면 잘 협력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 한 적 있죠. 구체적인 내용. 예, 아니오로만 짧게 이야기하세요. 이거는 제가 낸 자료가 아니라요. 서울소방본부에서 낸 자료입니다. 그때 워낙 경황이 없어갖고 제가 정확하게 무슨 말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소방청에서 온 자료라고요. 차장님. 재난 대응. 차장님이 전화를 하셨다고요. 서울소방본부장한테. 경찰에서 협조가 오면 잘 하라고.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하라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래도 기억 안 나요? 재난 대응 차원에서 한 걸. 재난 대응은 무슨 재난 대응입니까? 경찰에서 요청이 오는 게 재난 대응이에요? 예, 그때. 뒤로 가시고요. 소방청장님 다시 앞으로 오세요. 예. 소방청장님도 기억이 전혀 안 난다는 거죠. 제가 그 기억 나게 해드릴까요? 예, 예. 다음 PPT 봐주십시오. 서울소방본부장이 10분 후 있다가 소방청장이 직접 전화를 해왔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혹시 경찰로부터 협조 요청 받은 사항이 있냐? 아직 없다. 서울의 상황이 많을 수 있으니 발생 상황 잘 챙겨주고 생기면 적극 협조하라 라는 지시를 했답니다. 기억 안 납니까? 하여튼 뭐 서울 소방재난본부장이 저걸 제출을 했으면 저런 기억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본인이 전화를 한 거예요. 청장과 차장 공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비루합니까, 소방이? 의원님 당시의 상황을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무슨 설명을 해요? 제가 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전화를 받았다. 우리에게 하라고 한 건 아니지만 경찰이 요청하면 협조하라고 그런 지시를 받았다. 셋째, 나는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상황 판단의 일을 주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상황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청장님, 저도 나름대로 청장님, 파악이 했어야 된다. 청장님, 합니다. 예. 청장님이 초등학생입니까? 행안부 장관이 주요 언론사 4개, 뉴스공장 5군데에 대해서 단전 단수 경찰에서 조치를 하면 요청이 오면 협조를 하라라는 지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놓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서울소방본부장한테 전화까지 했으면서 국회에서 이렇게 위증을 합니까? 다음 PPT 봐주세요. 애초 소방청장은 저희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소방 관련 아무 특이사항 없이 통화를 했다라고 국회에 허위 자료를 냈어요. 이 자료 기억납니까? 예, 기억납니다. 왜 허위 자료 냅니까? 단전 단수 이야기는 쏙 빠졌어요. 자,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청장님? 네? 그때 상황에 비상계엄이 발표돼가지고 어이가 없고 경황이 없어서 행안부 장관이 지시를 놓쳤다? 아니면 서울 소방본부장한테 지시를 한 게 잘못됐다? 변명이 안 통하는 겁니다. 물론 소방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역설을 하시겠죠. 그러나 행안부 장관의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가는 결정적인 지시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하 직원에게 그 지시를 제대로 챙겨라고 소방청장과 차장이 지시를 했어요. 이게 동조 아닌 뭡니까?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무슨 설명이 필요하냐고요. 이제까지 다 설명을 해놓고. 저희들은 항시 재난에 매일매일 대응하는 부서가 저희들 소방입니다. 저희들은 어떤 일이 발생하면 언론사 단전 단수가 재난이에요? 재난에 준하게 저희들이 판단을 냈고요.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언제나 저희들은 상황 판단의 일을 합니다. 네. 상황 판단의 일을 하면 답변 멈추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잠시 답변 멈추시고요. 소방청장님, 지금 인식이 너무나 문제가 있는 겁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이 주요 언론사 단전 단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 협조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소방 활동으로 생각하십니까? 재난 상황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예? 언론사 단전 단수 불 끄고 물 끊는 게 그게 재난 상황이에요? 예?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무슨 설명을 하냐고요, 지금. 일이 너무 뻔한데 제가 지금 다른 걸 드리고 있습니까? 저희가요, 소방과 관련해서 여야 할 것 없이 행안부 눈치 보면서까지도 여러 지원을 합니다. 워낙 힘들게 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에 동조하고 무슨 자격이 있어요? 이게 소방 입은 제복 자격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뒤에 차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거짓말이나 하고 허위자료 제출하고 소방 제복 보기 부끄럽지 않으세요? 두 분 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첩사 여인영 사령관이 정성호 1처장한테 지시를 할 당시에 그 듣고 있던 중령이 메모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메모장을 주시기 바라고요. 또 최상목 부총리가 피의자 윤석열로부터 받은 메모, 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또한 윤석열 피의자로부터 받은 메모를 각각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무부 차관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잘 들으시고 네, 수사 미진에 대해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 촉구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방첩사 1처장 정성호에 대한 수사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12월 3일 내란 선포 직후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정성호 1처장에게 지시합니다.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거니까 그들을 지원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정성호 1처장은 그 밑에 있는 대령 7명에게 같은 내용을 전파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진술을 했다라고 명령을 수명을 받았던 대령 7명이 대령 5명이 검찰과 경찰에 각각 일치하게 진술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이 온다는 소리 들었다라고 일치하게 진술했습니다. 메모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겁니까?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잘 들으세요. 자, 서울중앙지검이 12.3 계엄 직전에 갑자기 선거 관련 사건을 병합 송치를 하는데 4건을 병합 송치합니다. 어디로? 바로 선관위가 있는 안양지청으로. 그런데 이 사건은 1년 전 2023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직무유기나 허위공문서 작성,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선관위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캐비넷 사건인 거죠. 이것을 갑자기 계엄 직전에 안양지청으로 병합 송치를 했는데요. 그런데 웃기는 것은 내란이 실패하니까 바로 다음 날 이 안양지청, 이첩받은 안양지청이 이걸 또 과천경찰서에 보내버립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만약 내란이 성공했더라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들이 바로 국정원과 검찰이 올 테니까 그들을 지원해 라는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정성호 처장한테 대한 지시가 이와 관련이 있다 이겁니다. 선관위로 나갔을 그 검찰은 안양지청의 부정선거 수사 요원들이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 관련성 철저하게 수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수사 전에 사전 조율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검찰 특수본이 출범한 12월 6일 밤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이 무슨 사유인지 안 나왔습니다. 이 중대한 국면에. 김선호 국방차관에게 연락을 해서 김용현이 연락 안 된다라고 하고 차관이 국방부 군사보좌관을 통해서 심우정 총장하고 김용현이 통화되도록 했고 심우정 총장은 김용현 연락처를 담당 부장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찬규 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장이 직접 피의자 김용현과 2번 통화를 합니다. 또 이진동 대검 차장도 김용현과 문자로 전화를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12월 8일 김용현이 검찰로 자진 출두합니다. 뭘 믿고서 기대하고 출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이미 김용현에 대한 압수수색 신청을 했었는데 검찰이 사건을 가로치기 한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왜 피의자를 여러 번 직접 소환하고 조율할 뭐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의심하는 건 이겁니다. 바로 정보사 수사단 관련입니다. 아까 그 성관위에 정보사 수사단 36명의 체포조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전에 1대, 2대, 3대로 나누어가지고 신문조, 또 HID 투입조 해가지고 복면, 케이블 타이, 송곳, 니퍼, 절단기 이런 고문도구를 구입했고 부정선거를 자백받아라라는 노상원으로부터의 민간인이에요. 그 민간인이 정보사 사령관을 시켜서 다 명령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 민간인 노상원은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내가 직접 신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조직도 체계 임무까지 다 갖추었고 당일날 출동하기 전에 정성욱 대령이 3대 대령인데요. 합수부 수사단 목걸이까지 착용시킵니다. 임무를 부여했고 훈련도 사전에 시켰습니다. 그렇다면은 인사발령과 무관하게 범죄는 성립이 되는 것이죠. 어떤 범죄? 계엄사령부 직제에 의하면은 계엄법에 의하면 계엄사령부 직제를 만들려면 대통령령에 의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민간인을 통해서 정보사의 불법 군사 조직을 만든 것은 그래서 그것을 네. 계엄사 합수부의 수사단으로 배속을 시킨 것은 인사발령과 무관하게 이미 조직범죄 성립이 완성된 거 아닙니까? 공소장 앞뒤가 모순이 되는 거예요. A, B, C, D조 다 임무할당 해놓고 연속까지 다 시켰는데 인사발령이 없었다라는 이유로 이것을 공소장에서는 범죄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허술한 공소장 나 보다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수사 축소, 김용현에 대해서 수사 축소한 것 바로 의도적이지 않습니까? 앞에 이런 거 다 사전 조율한 거 아닙니까?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충실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사무총장님이시죠? 잠깐 소개해 주십시오. 본연이 한 5년 전에 그 스웨덴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 나라에서, 대한민국 선거 체제가 상당히 선진적이다라는 평가를 제가 받고, 이제 뿌듯해하고 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수개표 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보관, 관리, 또 이 각 망별로 분리되어 있는 거,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도가 문제가 됐었던 것은 과거에 있었던 부재자 투표 제도를 사전 투표 제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사전 투표 제도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하나의 그 선거권으로 만들면서 그 관할위원회에 있는 선거 유권자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즉, 그래서 인 명부를 만들 때 통합 선거인 명부를 만들어서 부산에 있는 그 유권자가 서울에 어떤 일에 의해서 와서 서울에서도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전 투표소와 저희 선관위 그 서버와 사이에 통합 선거인 명부를 주고받는 전산 조작이 행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전 투표를 하게 되면 서버의 중요성이 그만큼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서버에 대한 부분을 보안을 굉장히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네.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사전 투표가 행해지더라도 문제는 이 사전 투표마저도 전자 투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전자 장비를 이용할 뿐이지 직접적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이제 선거를 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사전 투표소에 가서 선거를 하게 되면 본인을 확인하고
투표지 발급기에서 본인의 관할 선거 구위원회가 작성하는 그 투표지가 인쇄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쇄된 투표지를 가지고 뭐 본투표와 마찬가지로 투표함에 넣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선거를 하다 보니까 자신의 관할 선거구가 아닌 곳에서 투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관내 투표가 아닌 관외 투표지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 선거구로 그 투표지를 이송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편 방법에 의해서 이게 거치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관할 선거구에서 그 사전 투표지와 함께 또한 본투표 날에 투표한 투표지를 함께 모아서 투표가 종료되는 순간 바로 개표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한 상황에서 사전 투표지와 그다음에 본투표지를 전부 개함을 해서 현장에서 그 개표소 현장에서 이제 검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수개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개표 상황표라는 게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는 어느 선거구에서 몇 개 나왔고 이런 부분들의 개표 상황표가 작성이 되고 그와 같은 개표 상황표는 단순한 직원들이 작성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는 관할 선거위원회의 위원들이 다 확인하는 도장을 찍고 위원장까지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참관인도 있잖아요. 참관인은 그 개표 과정에서 개표 상황표가 작성되는 부분을 전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그러니까 개표하는 상황이나 개표한 개수에 대한 개표 상황표의 숫자들을 일일이 본인들이 확인을 하시게 될 수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개표 상황표가 작성이 되고 그러한 여러 가지 개표 상황, 그러니까 여러 장의 개표 상황표가 이제 합산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득표수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데 다만 선거 관리를 중앙적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전국 동시 선거가 되니까 저희들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충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전산망을 통해서 그 개표 상황표에 대한 숫자가 입력되는 것을 합산해서 어느 후보자에서 현재 상황 매표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언론사를 통해서 그 실시간으로 방송하게 되는 그런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시간당 그러니까 단위로 해가지고 쪼개서 그 숫자를 합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장과 그 지금 방송사에서 출력하는 그런 숫자들이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가지고 오해를 하시는 국민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요점으로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거의 당락 결정은 실물 투표지에 의해서 개표소에서 만들어진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총장님 말씀을 잘 이해합니다. 조작과 부정이 들어갈 틈이 없어 보입니다. 네, 들어가 좋습니다. 김병주 의원님. 발언 2분만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1분만 하십시오. 1분만요. 네. 지금 우리는 내란 국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란 국정조사를 할 의무를 띈 위원들입니다. 제가 오늘 쭉 들어보면은 내란 국정조사라기보다는 일부 의원들은 내란에 대한 변호인 역할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사실 다시는 내란 국정조사를 정확히 해서 이런 내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내란 국조특위가 되면서 저는 걱정을 초기에 했었는데 내란 국정조사에서 했던 계획서가 본회의장에 있을 때 여당 의원님들은 기권 내지는 반대하고 찬성한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잘 될 것인가 반대하러 온 것인가 했는데 자꾸 그 변호인 역할, 윤석열이 변호인 역할을 하는 것이 대단히 좀 아쉽습니다. 국정조사 본연의 이런 임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교부 장관님 나와주세요. 아니, 질문자가 없잖아, 질문자. 네. 조금 전에 국민일보에서 미국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체포에 대해서 미국 여기 보시다시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오늘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일보 질의에 실제 우리는 법치주의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하며 한국 국민을 확고히 지지한다. 헌법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기울이는 한국민들의 감사하고 노력을 지지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사실 하고 있는 전쟁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우리 국민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이걸 누구보다도 미국은 잘 알고 있죠. 미국의 최고 가치 중에 하나는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 세력과 싸우고 이것을 헌법으로 준수해 가면서 체포하고 이런 노력을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의원님 말씀 듣고 처음 알았습니다만 오늘 나온 논평은 비상계엄 선포된 이후 미국이 내놓은 성명과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들어가 주십시오. 미국은 일관적으로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민 우리 대한민국의 편에 있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윤석열 내란 수계 편에 있지가 않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세요. 아까 제가 질의할 때 국무회의에서 포고문을 봤다라고 했는데 제가 쭉 찾아보니까 계엄법 3조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고 요것은 예문입니다. 옛날 썼던 예문인데 요런 비상계엄 선포문 해서 실제 보면은 계엄의 종류, 계엄지역, 시행일시, 계엄사령관 요렇게 돼 있던 문서로 보이는데 요거 맞습니까? 형식이 똑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비슷하죠. 뭐 포고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네, 하여튼 A4지 한 장이었죠. 한 장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죠. 비상계엄, 뭐 전국, 일시, 계엄사령관 뭐 이런 내용들요.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예,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법에도. 그럼 이거 A4지 한 장은 이건 원래 알리는 거기 때문에 비문도 아니에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여기 국무위원들한테 다 하나씩 줬을 것 같은데 국무위원님들도 그때 참가한 사람 다 보셨죠? 다 한 장씩 배포됐는지는 제가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당연히 논리적으로 보면 법무부 장관한테만 줄 필요가 없잖아요. 다 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이 한덕수를 비롯해서 하나같이 말을 맞췄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 발견된 겁니다. 오늘 아까 제가 포고령 얘기할 때. 여기 조태열 장관님 이거 보셨습니까? 이거 그 옆에 계시는 우리 장관, 예? 사실 다 말을 막 쳤다는 증거로 보이고요. 요것은 수사기관에서 좀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국무위원 중에 이거 서명해야 된다, 부서해야 된다라고 이상민 장관이 얘기했습니까? 김용현이가 얘기했습니까? 법무부 장관님. 기억나지 않습니다. 에이, 법무부 장관은 평생 법을 배운 분인데 지금 말씀 양심의 보면 소리를 제가 들어야죠. 거짓말 한다고 말씀하시면 좀 서운합니다. 예, 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그걸 얘기를 듣는 국민은 더 서운해요. 우리 통일부 장관님, 네. 그 누구가 했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마이크 앞에 나와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포고문 저런 거 비슷한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럼 왜 법무부 장관은 특혜 받아서 주고 다른 사람은 왜 안 준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는 국민들은 진짜로 국무위원들이 양심이 없구나, 책임도 없구나. 비상계엄 걸리면은 직을 걸고라도 반대했어야 되는데 뭐 말로만 반대해서 뭐 합니까? 어저께 와서 합참의장도 직을 걸고 뭐 이건 얘기하겠다는데 직을 걸 때는 이런 데 와서 거는 게 아니라 12월 3일 날 비상계엄할 때 직을 거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국무위원들이나 관련자 분들은 이러한 국무위원회 반대했든 안 했든 다 저는 관련자라고 봅니다. 소극적인 관련자. 법으로 따지면 부와 수행이라고 봅니다. 통일부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국민께 한번 좀 사과하고 좀 양심의 소리로 얘기 좀 해보세요. 네, 제가 그때 일어났던 얘기를 자세히. 제가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사태를 막지 못한 데 대해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때 직을 걸고 사표 못 던지고 나와서 기자회견 못했습니까? 왜 못했어요? 그 당시에 거기에 대해서도 뭐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고 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왜 직을 못 던지고 기자회견 나와서 못했어요? 법무부 장관 왜 못했습니까? 그 당시에 계속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설득하고 안 되면 직을 던져서 사표를 국무위원들 다 내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막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다 법을 피해를 가려고 법꾸라지처럼 지금 못 봤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법무부 장관 혼자 볼 수 있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상식이 아니잖아요. 고요. 우리 박현수 경찰국장님 바로 들어 좀 나와주십시오. 네, 예. 정부 경찰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윤석열 정부 인수위 출신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출범 직후에 1년간 용산 국정상황실에 파견되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총경 경무관 치안감으로 구속 승진하셨네요. 그리고 작년 6월에 경찰국장이 되셨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증인 비상계엄 미리 알았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예. 경찰이 국회를 봉사하면서 내란에 연루되었을 때 그때 국장님 뭐 했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그 계엄을 인지한 게 집에서 이제 22시 한 30분 경이었거든요. 예, 됐습니다. 22시 30분경에 인지했다고요? 예. 그리고 그 뒤에 뭐 동원하지 말자고 장관에게 건의나 이런 거 해봤습니까? 30분경에?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예, 됐습니다. 네, 잠깐 멈춰주세요. 임정주 경찰국 경비부국장님 잠깐만 나와주세요. 경비국장 임정주입니다. 예, 12월 3일 밤 계엄 선포 이후에 박형수 경찰국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 있죠? 사무실에 출근 택시로 하는 도중에 받았습니다. 예. 몇 차례 통화했습니까? 저는 택시 타고 한 차례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시간은 기억 못 하시나요? 예. 23시 10분 하고요. 예. 23시 35분경에 두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예. 신중하게 답변하십시오. 예. 이거 이제 위증만의 문제가 아니고 잘못하면 증인도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서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두 번째 통화 직후인 23시 37분경에 예. 경찰청은 국회를 전면 봉쇄합니다. 예. 이게 우연입니까? 그 당시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청장 비서실에 있던 저한테 청장실에 있다가 나오면서 포구령을 보여주면서 국회 정치활동이 금지된 포구령이 발표됐으니 서울청에 전화해서 전면 통제하라. 자, 다시 전화해라 이렇게. 박현수 경찰국장이 국회 봉쇄하라, 포구령 내려왔다. 이런 류의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통화할 때 그런 내용은 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기억이 안 납니까? 잘 기억이 안 나면 사실은 제가 검찰에 제출한 통화 내역에도 제가 건 것만 있지 들어온 건 없기 때문에 통화한 내용은 잘 몰랐습니다. 네, 다 확인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 잠깐만 멈춰주시고요. 강산문 영등포 서장님.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서장님, 새벽 0시 30분에 경에 박현수 경찰국장으로부터 전화 받았죠? 네. 그때 체포조 지원 국회 봉쇄 관련된 말 사실 들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뭔 내용으로 통화했습니까? 행정국장 가까운 후배고요. 아니, 무슨 내용으로 통화하셨냐고요? 가까운 후배고가 아니고요. 통화를 했는데 예. 박현수 경찰국장과 어떤 통화를 하셨냐고요? 예, 현장 상황 어떠냐, 고생하신다 이런 얘기하고 바로 끊었습니다. 현장 상황 어떠냐 하고 뭐 확인 않고 고생하신다고 바로 끊었어요? 네.
특별한 뭐 내용은 없었던 이거 오늘 증언 거짓이 있으면 이거 국회 모욕죄까지 그 고발될 수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들어주세요. 네. 그럼 다시 박현수 국장님 나오세요. 예, 경찰국장입니다. 계엄 선포 직후인 22시 31분, 22시 32분 두 차례 조지호 청장의 전화를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안을 의결한 직후인 새벽 1시 12분, 1시 16분에 조지호 청장과 이상민 장관에게 직접 전화한 건 사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국회 봉쇄를 책임지고 있는 경찰청 경비국장과 그리고 방첩사로부터 체포 지원을 요청받은 영등포 경찰서장에 직접 전화한 사실 자체는 밝혀졌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오늘 다 나와서 아니라고 합니다. 지휘 계통이 없던 경찰국장이 이런 비상 상황, 정확히 계엄 중인 상황에서 연락을 취했다는 것 자체는 내용을 불문하고 그 자체로도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찰청 차장님, 이 내용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박경수 경찰국장의 통화도 절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도 차원에서 추가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도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윤석열 정권의 정권 출범 초기에 민주적인 경찰 통제를 강변하면서 경찰국이 신설됐습니다. 그런데 군부의 치안본부는 경찰국으로 부활해서 비상계엄과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이런 통화 내용을 통해서 의혹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 정상을 위해서 경찰국 폐지는 물론 이 관련된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기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요구입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박경수 경찰국장,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 강상문 영등포 서장의 유무성 통화 내역과 통화 녹취록을 제출받아 주십시오. 또 위원장님께서 해당 자료가 오늘 전체 회의 종료 전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이게 오늘 중으로 가능합니까? KTV의 박준석 보도부장님, 네, 잠깐 발언 때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보도부장 박준석입니다. 네, 그 KTV가 작년에 24년 10월 16일 날, 네. 10월 16일 날 북한 기습 도발 시 생방송 제작안을 준비한 바 있죠. 네, 그렇습니다. 뜬금없잖아요. 지금 북한 도발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미리 예지하고 사전 분석 방송도 아닌 생방송을 준비했다는 게 뭐 때문에 생방송을 준비했지요? 그때는 기관장의 지시가 있어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 과정은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 수는 있어요. 네. 원래 그게 만들게 된 게 저희들 올 여름에 폭우가 좀 기상 상황이 악화돼가지고 재난 상황 대응 매뉴얼을 만들려고 해서 저희들이 7월 달에 대응 매뉴얼이 북한 도발을 예견하고 생방송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잠깐만 30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7월 달에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 재난 대응 상황에 전시 사항도 저희들이 혹시나 몰라가지고 재난 상황을 하면서 사회적 그다음에 재난 상황을 하면서 전시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걸 보고 저희 7월 24일 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저희 기관장이 전시 상황에 대한 기관장이 누구십니까? 이은우 원장. 네. 예, 지시가 있어서 이은우 원장께서 전시 상황에 좀 그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그 후에 몇 차례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10월 초중으로 좀 기억이 되는데 그때 뭐 아시는 대로 북한 뭐 육로 폭파 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원장 기관장께서 다시 한번 그 재난 대응 상황 중에 전시 상황에 대해서 보완을 하라고 재차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16일 날
만들게 이 10월 16일이 어제 각종군 특수전사령관이 증언을 하신 것이 내용이 북한 오물풍선에서 원점 타격을 지시를 받았다. 강력히 타격을 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나라고 똑같습니다. 그거는 전혀. 아니 그러니까 네. 이 지금 북한 기습도발 시 생방송 제작한 이 기본적인 이 안하고 네. 나라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들어가십시오. 이훈 원장님. 네, KTV 이훈호 원장입니다. 네. 국제 방송이죠, KTV가? 정책 방송이죠. 네. 예. 그러면은 원장님의 개인적인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이걸 기습 도발 생방송 제작안이 대통령실에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직접 생방송 제작안을 하달했습니까? 그건 전혀 아니고요. 제가 기관장으로 부임한 게 작년 5월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강조한 게 KTV가 공무원 조직이지만 일과 후나 주말에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그와 관련해서 방송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원래 7월에 재난 방송에 그건 말이 안 맞지요. 이게 어떻게 이 북한 기습 도발을 누가 해결합니까? 예? 아니요, 제가 7월에 이미 재난 방송에 관한 기본 시스템의 매뉴얼을 만들라고 얘기를 이미 한 거죠. 아니 이게 10월에는 그걸 사전 보완한 분석도 아닌 생방송을 하고 제작을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생방송을 해야죠. KTV가. 북한 도발이 재난 상황입니까? 준 전시 상황도 저희는 재난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 이혼 원장 독단적으로 했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MBC에 있었는데 MBC에서도 그런 내가 MBC 매뉴얼로 했냐고는 제가 묻지를 안 했잖아요. 예, 매뉴얼로 그렇게 갖추고 있는데 제가 와서 KTV에서 보니까 그게 없어서 그거를 만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까지 했습니까, 그러면은? 어디까지 했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이 제작안을 가지고 어디까지 실행을 했냐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런 상황이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매뉴얼로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렇게 방송을 한다라는 계획만 갖고 있었던 것이죠. 야, 계획 안에 그쳤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12월 29일 날 비행기 참사가 있을 때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나와서 뉴스 특보를 제작한 것도 그런 매뉴얼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대단한 분이시네. 어떻게 기습 도발을 미리 예견하고 분석이 아닌 의원님, 그거는 오비락이고 제가 전혀 그거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게 없었어요. 오비락이 뭔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거기다 그렇게 꽤 맞추니까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 거지. 제가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정보를 갖고 있을 만한 위치가 아닙니다. 네, 아마 여러 가지 국민들께서 보고 판단할 것이라 믿습니다. 네, 개인 정비를 위해서 조사를 중지했다가 5시 10분에 17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